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RCEP하고 그 TCP 그 부분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RCEP하고 TPP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RCEP하고 TPP의 차이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RCEP은 이제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TPP는 이제 미국이 원래 12개에 있다가 미국이 나가고 11개 나라가 이제 하고 있죠. 근데, TPP는, 아시안과 그 다음에 북미가 이렇게 이제 트랜스패시픽 하면서 이제 이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CEP은 이제 아시아 지역을 주로 한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오세아니아, 뉴질랜드도 있지만 이것도 아시아 지역이니까요. 아시아 지역으로 주된 그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TPP가 원래는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TPP에서 미국이 나가버렸죠. 미국이 나가버리면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서 이제 바로 이듬해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규모가 이제 RCEP보다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교역의 한 GDP 원래는 훨씬 넘었는데요. 근데 이제 GDP 한 15%, 교역의 한 14%로 뚝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TPP는 어쨌든 이제 일본이 그걸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이런 상황이라서 그럼 우리는 지금 아직 TPP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요. TPP는 이제 2018년 12월에 타결이 됐습니다. 타결이 됐고요. RCEP은 이제 이번 해 이제 지난달에 이제 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잠정 합의됐고 최종적으로 이제 12월 이제 내년 2월 달에 이제 타결될 인준될 이제 그런 그게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 있죠.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제 TPP 나가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TPP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요. 왜 TPP가 이제 그거 되냐.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인데요. 물론 이제 RCEP이 타겠는데 RCEP에도 일본도 이제 RCEP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근데 이제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FTA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주도하는 우리가 이제 RCEP하고 TPP에 주된 또 우리가 TPP에도 지금 가입을 해야 되죠. 그죠? 사실 이제 TPP에 가입을 한다면은 FTA는 여러 개를 가입을 해놓고 거기서 자기한테 유리하는 걸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가입을 한 이상은 뭡니까? 거기에 또 나름대로 그게 룰에 의해서 우리가 개방이 돼야 되는데 TPP하고 RCEP은 개방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했던 TPP는 미국이 원래 TPP를 주도했던 이유는 지적재산권 때문이에요. 중국의 지적재산권을 견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국을 끌어들여 갖고 했는데 결국 중국이 참여를 안 하니까 미국도 이제 나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영기업체 같은 경우죠. 국영기업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공정 경쟁을 하려면은 기업은 기업이 자생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거기서 안 되면은 도태되는 게 당연한데 왜 그것을 이제 국가가 도와서 하면 그건 불공정한 경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국영기업에 대한 그게 많죠. 스포트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TPP 내에서도 국영기업 비중이 많은 싱가포르나 이제 베트남이나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은 사실 반대를 하게 되겠죠. 미국은 이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들끼리 해라 하고 가버린 거죠. 자, 근데 이제 TPP에서 미국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뭡니까? 이게 가장 큰 부분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물론 개별적인 FTA는 다 맺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부분의 나라들이 맺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방 비중, 미국이 요구하는, 미안합니다. TPP가 요구하는 개방 정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5% 정도의 관세를 철폐하고 완전 이렇게 하자는 건데요. 근데 이 TPP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바마 정부 때 시작했습니다. 오바마는 자유무역을 갖다가 스포트 했죠. 근데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는 트럼프에 와서는 자기 발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완전히 떼버린 거죠. 떼버리고 또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견제를 하려 했는데 중국이 나가보니까 그 의미도 없고요. 국영기업에 대한 파리시 자체도 협정 자체도 뭐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의미가 없다 하고 이제 나갔는데 어쨌든 그 개방의 그 정도는 훨씬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들어가면요. 일본은 부품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R7 그 개방 정도라든지 강도가 TPP만큼은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R7 자기들의 어떤 열악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뭔가 예외를 둘 수 있던 그런 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TPP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완전 개방. 그 다음에 이제 되면 우리 자동차 부품 같은 산업에서는 TPP 조인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좀 꺼립니다. 왜? 일본이 이제 완전히 이제 자유롭게 이제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하고 미국도 지금 FTA가 안 돼 있죠. 일본하고 좀 한국도 안 돼 있죠. 왜 일본 시장하고 하지 않느냐 하면요. 일본은 독특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FTA가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FTA가 되면은 물건이 싸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싼 물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에 관시가 있잖아요. 중국은 자기네들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커넥션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거 저리 가라예요. 저리 가라.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들 유통체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그 유통 구조, 그 구조 안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FTA가 되고 안 되고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가격이 싸다 해가지고 뭐 가격이 싼 거가 가가지고 다시 거래처를 바꾸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그래서 일본하고 FTA를 해서 오픈하면은 우리만 시장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만. 왜? 일본 가격이 싸지거든요. 싸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시장을 내주고 일본에 가서 우리는 아무리 팔라 해도 일본은 자기네들끼리 짜고 있던 그 스크램을 쉽게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하고 해봐야 손해밖에 안 되니까 FTA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TPP에 들어가면은 그 TPP는 개방의 정도를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RCEP보다요. 중국이 주도한 RCEP보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가 조금 꺼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면도 또 있습니다. 물론 RCEP을 통해서 우리가 동남아에 진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TPP에는 이제 동남아뿐만 아니라 남미, 멕시코라든지 페루라든지 뭐 이런 칠레라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남아가 문제가 아니고요. 동남아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큰 이제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같은 돼지고기 같은 것도 우리 농가에 데미지를 매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본도 물론 그런 것들을 이제 각오해야죠. 왜? 완전 개발입니다. 완전 거의 95%.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그게 터져가지고 후쿠시마가 터져가고 그렇지만 농산물 같은 것도요. 굉장히 고급 농산물은 일본이 또 생산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지역들은 이제 농업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서 이제 오는 거, 그 다음에 칠레 쪽에서 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완전 개방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부담이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RCEP은 이제 곧 이제 타결이 될 전망이고요. 중국이 주도하고, 그거는 이제 강도가 좀 낮습니다. 개방의 이제 강도가 조금 이제 좀 낮아요. 그러니까 좀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하는데 이거는 뭐 거의 뭐 빨리 하자 뭐 이런 식이죠. 그런 차이자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RCEP이든 우리가 이제 TPP든 가입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누적 원산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적 원산지 규정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 생산을 하든 그거는 다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우리가 안에 영내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유리한 지역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리한 지역, 자유롭게. 그러면 그거는 FTA를 해서 얻는 것보다 국내에 어떤 로스가 더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고용이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 것들이 물품들이 마구잡이로 국내 산업을 갖다가 강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하나의 그 드로백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비책도 있어야 되고 무조건 FTA를 했다 좋다. 그거는 이제 없습니다. FTA를 했을 때 상대가 나하고 FTA를 맺었을 때는 상대의 경쟁력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맺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경쟁력이 있는 게 맺고 나머지 뭡니까?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FTA 본질이고요. 자, 그럼 그 희생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희생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죠?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죠? 그래서 FTA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요인 분석을 합니다. 이 FTA를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또 이득을 갖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손해를 갖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강도에 맞게 우리가 거기에 적절한 FTA와 대비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고요. 아태 지역에 대한 것도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아태 지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FTA를 해서 인구, 이제 크게 이제 TPP, RCEP, 그 다음에 이제 FTA, AP라는 게 이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FTA, AP는 또 이것도 중국이 주도하는데요. 중국이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비해 갖고 주도하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이 러시아까지 끌어안아 가지고 21개국을 그 안에 이제 넣었어요. 범주 안에. 근데 아직 타결은 안 됐는데 만약 타결된다면 이거는 또 뭐냐면 RCEP을 능가하는 또 세계 최대의 어떤 그 FTA가 되는 거죠. 그죠? RCEP을 능가하는 최대의 FTA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 그 압도적으로 인구나 GDP 면에서도 그 뭐 수출량 즉 그 무역량에서도 뭐 많아지죠. 왜? 미국, 러시아 들어가고 뭐 중국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이거 뭐 메인이 다 들어갔죠. 그죠? 그런 것들이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중국이 주도하니까 미국이 들어오겠어요. 지금까지 또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는 더 데리고 오기 힘들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하고는 이해관계가 맺죠. 왜? 러시아는 이제 북방 개척하는데 이제 북방 개척하려면 이제 이게 시베리아 철도하고 실크로드하고 같이 연결되죠. 실크로드가 나중에 보면 다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시베리아 철도랑. 그런 면에서 코퍼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방 정책 플러스 북방 정책입니다. 남방 정책 플러스 북방 정책. 그래서 남방 정책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세안들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영역을 경제 영역을 넓혀가는 거고 플러스 북방 정책은 중국과 그 중국도 물론 그게 인발버가 되지만 중국보다는 저 위에 시베리아선 러시아가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개발에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그 무역량을 증가시키고 하면 무역 전환 효과를 갖습니다. 어떤 무역 전환 효과를 갖냐면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에 편중돼 있는 미국과 중국에는 좀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는 한 40%에서 50%까지의 이제 무역 그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도 뭐 거의 70에서 80%의 이제 그걸 가지고 있죠.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대한 이제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메가 FTA라고 했을 때는요, TPP, RCEP, 그 다음에 아직은 되지 없는 FTA AP. FTA AP는 향후에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데요. 아주 가장 큰 하나의 그 FTA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FTA를 보면 이제 우리가 한중일 FTA가 있죠. 그 다음에 양자적으로 어디입니까?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일본하고 이제 되어 있는 게 RCEP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 RCEP과 TPP에 들어가면 일본하고 같이 또 됩니다. 근데 TPP는 일본이 주도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다가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국으로 선회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죠?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중국이 주도한 RCEP이죠. 그죠? 중국이 주도한 RCEP이죠. RCEP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TPP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시아와 태평양을 아우르는
그것이다. 그죠? 원래는 제일 컸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빠져나감으로써 예, 이제 팍 줄어버렸죠. 팍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GDP 양에서도 뭐 사실은 뭐 한 48% 했지만 이게 축 줄어서 가지고 한 15%.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양에서도 한 10, 그것도 컸지만 또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RCEP보다는 적은 규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가국은 원래는 12개국이고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빠짐으로써 11개국이 되고요. RCEP은 16개국, 아시안 플러스 그다음에 6개국이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개방 요구의 정도는 TPP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강합니다. TPP는 무조건 철폐하고 관세 무조건 철폐하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뭐 자유무역 하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는 거고 RCEP은 조금 개방 요구 정도가 중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유가 있죠. 그런 부분에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RCEP은 TPP보다는 강력하지 않고 조금 이제 모호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상 강도 정도가 중저니까 당연히 좀 모호한 면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RCEP은 향후 한국이 중국과 그 다음에 미국의 의존도에서 무역 전환, 즉 어떤 의존도에서 다른 대처 시장으로서 굉장히 유용성이 있고 가장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일단 아세안 10개국이 있고요. 아세안 10개국이 있고 아세안 10개국은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프렌들리합니다. 그다음에 그것 못지않게 큰 시장들이 있습니다. 인도 시장, 그다음에 중국 시장 이런 시장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탈퇴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남방에 있는 이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신남방이라 했을 때 남방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포함하는 국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전부 다 neighboring country들입니다. 그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국경을 거의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들이 또 중국과 FTA가 된 경우는 우리가 쉽게 중국 본토와 같이 단지 국경에서만 멀어졌다는 거지 미국의 어떤 포격을 피해서 중국 본토와 같이 중국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신남방 정책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 그러면 코어가 되는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RCEP으로 형성된 이러한 자유무역지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 정도 이제 다 됐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TPP에 가입할 경우는요. TPP에는 북미에 이제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라든지 그냥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베트남도 있겠죠. 물론 이런 나라들에는 농산물이 강하죠. 농산물. 그죠? 농산물. 그 다음에 남미에 있는 칠레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그래서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몇몇 국가를 빼고 뭐 미국, 캐나다, 멕시코, 뭐 칠레, 베트남도 그렇고요. 뭐 이런 나라들을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농산품이 강하죠. 농산품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나라들은 FTA를 했을 때는 농업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 취약합니다. 그래서 농업이 취약하죠. 그래서 농업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농업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전적으로 우리가 FTA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얻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게 100% 또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보호하면서 FTA를 갖다가 뭐 거부하거나 또는 FTA를 협약을 갖다가 우리가 그 조건으로 한다면은 거의 힘들게 FTA가 체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좀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요. 또한 이제 농업 부분도 요즘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농업,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 위한 농업보다는 에너지 농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죠. 친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독일 같은 경우는 크랍을 우리가 옥수수를 갖다가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유자,
그다음에 뭐 해바라기 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료화하는 거죠. 연료화.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걸 발효시켜 가지고 멀쩡한 식품을 갖다가 다시 발효시켜. 발효 잘 되거든요. 발효시켜 그걸 갖다가 메탄이나 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같은 agriculture죠. 같은 농업이죠. 파밍을 하지만 농부 입장에서는 똑같은 파밍이지만은 최종 소비자가 지금까지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 휴먼이 아니라 그것이 뭐 그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뭐 누가 먹든 간에 뭐 그 누가 소비하든 간에 계속 파밍만 할 수 있으면은 그 자기 어떤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농업을 그거 우리 소위 하는 6차 산업이랍니다. 6차 산업. 6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도 농업 순수하게 농산물의 그 크랍 낸 그 하비스트 된 그 부분들 그 추수된 그 부분들만을 이용하려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가공하는 업. 가공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농업에 있어서 6차 산업이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연구 발전시켜야 돼야지만이 농업 부분이 생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 부분은 세계적으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농업 부분 하면서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그 유전자 변형. 그게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뭐 대량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 비행기나 이런 걸로 해서 아주 기계화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따를 수가 힘듭니다. 단가를 떼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고급 농산물로 이제 이걸 전환을 했죠.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 부분에서 일단 재래적인 컨벤셔널한 그런 농업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농업 분야의 최종 소비자를 우리가 그에 대한 관념을 바뀌어야 되는 거죠. 농업은 무조건 먹는 거다. 그게 아니죠. 농업을 에너지화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농업을 한 번 더 가공해 가지고 또 그 완전히 색다른 그 식품을 할 수 있는 거. 그죠? 또 그 상품을 할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성질이 화학적 성질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에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농업을 전환시키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될 뿐이지 그걸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 자체의 어떤 먹거리의 농업으로서 농업만을 자꾸 보호하려 한다면은 이제 그 대책이 없는 거죠. 계속 돈만 그 경쟁력 없이 그 농업부문이 경쟁력 없이 돈만 계속적으로 보조해 주는 역할이 되는데 보조금 부분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민감합니다. 왜 기업은 사기업이고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해서 생존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걸 도와주냐 이거야. 국가를 도와주면은 국가가 도와주지 않는 기업 나라의 기업과 경쟁했을 때는 그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unfair하다 이거죠. 그건 불공정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 같은 나라들은 국영기업을 해가지고 막 그냥 필요하면 돈 처음에 기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 커스터머가 이거 했는데 그냥 국영기업 셀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크게 만들고 국가가 사주고 국민이 사주고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다. 일부러 막 그냥 그 덤핑해서 해라. 뭐 일단 시장을 갖기 위해서 해라. 우리가 밀어줄게.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고 우리가 그 자유무역에 있어서 하나의 큰 예외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스포트를 하는 부분은요. 서브사이드를 하는 부분들은 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한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제까지는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는 자생력을 갖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메가 FTA를 했을 때는 우리가 메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간 FTA를 해서 보고 이렇게 우리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안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조항을 하는데 메가를 했을 때는 그 안에 많은 그 구성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요 국가하고는 유리한데 요 안에 들어있는 다른 국가는 나한테 치명적인 어떤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 상황에 우리 산업에 치명적인 어떤 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적당히 가지면 되는데 그럼 나도 팔고 저도 팔고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되는데 그래 이제 그것이 단점이죠. 그것이 단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영내에 그 누적 원산지 규정이 있으면 어디에서 그 안에 메가 FTA를 맺은 나라에 어디에서 하든 간에 그 나라에서 맺은 거와 똑같이 자국 상품을 하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도 유리한데 가버린다. 이탈된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을 완전히 스포일 할 수 있다. 처벌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FTA의 어떤
그 단점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시장이 넓어진다는 거죠. 시장이 넓어진다는 거죠. 시장이 내가 우리나라에서 5천만을 보고 파는 것보다는 50만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커스터머들이 있다는,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기회는 자, 우리가 만약 그 물건에 대해서 한번 히트를 쳤을 때는 더 많은 교역량 그리고 더 많은 재화를 국내로 가져와서 우리가 더 많은 GDP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은 그래서 1인당 GDP가 되면 우리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인간답고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죠. 그것이 자유무역의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자유무역에 관한 것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뭐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지 생존이 가능할 것인가를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